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금융의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7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신디케이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거죠. 자, 부동산 신디케이트란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 그리고 개발업자의 전문성을 결합한 투자자 집단을 의미하며 이 결성된 신디케이트 운영과 관리의 책임을 지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신디케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다수의 우리가 투자자들의 자금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 다수에 있어서의 이 투자자들에 있어서의 자금,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과 이 개발업자가 결합이 된 거죠. 이렇게 개발업자.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일 때는 이 개발업자가 우리가 케이터가 되기도 하는데, 이 개발업자의 이 전문성을 이 결합한 투자자 집단을 부동산 신디케이션입니다. 이 결합한 투자자 집단을 우리는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개발 사업에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1번 맞고요. 2번 개발업자들은 개발 사업의 시작부터 신디케이트를 결성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자본으로 개발 사업을 완공하고 임대차를 완료한 이후에 신디케이트를 결성하기도 한다. 신디케이트 방식은 신규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을 매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되는 특정 부동산은 신디케이트 결성 시에 모든 내용이 반드시 알려져 있어야 된다. 반드시가 더 틀렸죠. 반드시 알려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이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되죠. 개발업자는 회사를 조직하고 우리가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을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서 우리는 능동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능동적 투자자. 그래서 관리, 우리가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수의 투자자들은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사원이겠죠. 자, 유한 책임 사원으로서 우리는 바로 수동적 투자자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미국에서의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대표적 형태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합자 회사라고 번역합니다. 파트너십, 우리가 합자 회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2번 일반 기업의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개발 신탁에 있어서의 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라는 얘기죠. 틀린 지문이죠. 이 수탁자, 여러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금융의 자금은 위탁계좌. 여러분 위탁계좌가 바로 뭐죠?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하죠. 에스크로우. 네. 에스크로우 우리가 계정 또는 위탁 우리가 관리 계좌에서 우리는 자금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차입자는 바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합니다. 신탁회사, 수탁자 맞습니다.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프로젝트 시행회사인 특수법인이죠. 여러분 특수법인은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말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급 금융 또는 제한적 소급 금융이다. 자, 여러분이 이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금융기관이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보증한 부분에 제한해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급 금융인 경우가 일반적 방식이죠.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다음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하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금융이고 우리가 약어로 PF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우선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담보 대출 방식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73번에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사업은 스폰서, 사업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우리가 시작이 되겠죠. 자, 여러분 스폰서인 사업주가 출자를 또 하겠죠. 출자를 해서 이 사업주와는 별도로 이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인 이 프로젝트 우리가 시행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이 특정의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위해서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요걸 위해서 우리가 시행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자, 1번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경우 프로젝트 회사가 상환을 못하면은 담보는 프로젝트 회사의 사업주가 우리가 충분한 담보 여력이 있으면 사업주 자산이 우리가 담보가 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여러분 사업주 자산이 담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이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죠. 미래의 수익성 또는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사업주 자산이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2번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고, 3번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근거하여 채권 환보도 원칙적으로 관련 재산에만 의존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사의 부채의 명의로 우리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그럼 회사채를 우리가 발행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 회사채를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미래의 현금 수입과 지출,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 상환이 재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채를 인수한 이 대주단에서는, 자, 대주단에서 뭐 은행 A, B, C, D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대주단을 해서 신디케이션 형태로 회사채를 공동 인수하는데 이 대주단은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프로젝트 사업주는 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적, 회계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맞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부채 금융에 의존하며 프로젝트 사업성과 자산을 담보로 하여 제공되는 금융이기 때문에 대출자의 위험은 높죠.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관련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맞는데 문제는 주의해야 될 것은 PF 우리가 금리가 일반 기업 대출의 금리보다 높죠. 자, 일반 기업에 있어서의 대출 금리보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PF 금리가 높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74번 PF의 설명 가장 거래가 먼 것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 간접 자본, 뭐 도로, 철도 이런 거죠.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 기법 맞습니다. 대출금이 원리금 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 맞고요. 금융기관이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현금 흐름과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가치를 기초로 해서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고 대출 채권을 상환받기로 약정하는 거죠.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보다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금융기법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어떻게 돼요? 뭐였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 사업성, 경제성을 담보로 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 시행회사가 존재하죠. 또 부외, 우리는 사업주는 자신의 대차대조표성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장부 외에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채무 우리가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비소구금융,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제한소구의 금융의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자,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거죠. 원리금 상환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 방식인데, 자,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간접 금융이 아니라 이 직접 금융 방식이고, 이 PF는 소비자 금융이 아니죠. 이 PF는 뭐죠? 이 공급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자 금융입니다. 이 소비자 금융이 아니라 공급자 금융. 2번 정답. 해당 사업이 도산할 경우에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다. 뭐를? 비소구 금융을 원칙으로 하죠. 3번은 비소구 금융이죠. 개인의 신용도가 낮은 사업주라도 사업의 수익성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참여하므로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 분산이 가능합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므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단점, 문제점이 되겠죠. 자, 76번 PF와 관련된 설명 틀린 거. 당해 프로젝트의 사실상의 소유주인 프로젝트 사업주의 기존의 자산 부처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 기법입니다. 맞고요. 자금 대부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과 산출물의 시장가치, 미래의 현금 흐름만을 담보로 대출해 주죠. 자금 대부자는 대주단이죠. 자,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출금을 프로젝트 사업주가 사용하는 부외,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환 청구권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비소구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소구 금융인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죠. 미래의 현금 흐름만을 담보로 함으로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는 없다는 게 틀렸죠. 자, 여러분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위험을 여러 이해관계자,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시공회사인 건설회사, 국책사업일격인 정부 등의 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위험이 분산시킵니다.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PF의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 자, 위탁관리 계좌,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자금을 관리하죠. 자,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시키고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요구하기도 하고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를 요구해서 금융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또 시행사 개발이익 선지급, 여러분 개발이익이 선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미리 지급을 하는 거고요. 개발이익은 맨 마지막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78번 개발사업용 자금 조달 방법으로 틀린 설명은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 방식, 니츠, 조인트 벤처, 부동산 펀드, 지분금융 방식입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주식을 모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분형 금융이죠. 자, 요즘 임대 니츠도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회사를 통한 부외 금융이다. 맞는 지문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반드시 해당 프로젝트 사업주의 사업성만이 담보가 된다. 여러분 해당 프로젝트 사업주의 사업성이 아니잖아요. 이 프로젝트 우리가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사업주의 사업성만이 담보가 되는 게 아니다.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죠. 자,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79번 문제로 갑니다. 개발 사업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동산 투자 신탁 중 CR 리츠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하죠.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 회사 틀렸습니다. 1번은 바로 뭐가 되죠? 우리가 바로 자기관리 리츠를 의미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CR 리츠가 아니라 자기관리 리츠에 대한 설명이죠. 틀린 지문이 되겠고 2번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 특정 부동산의 투자액에서 개별 소유주로서 각각 행동하고 자본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니까 틀렸습니다. 공동 소유주로서 우리 어떻게 개별 소유주가 아니라 공동 이게 다 공동 개발 사업에 투자하니까 공동 소유주로서 우리는 함께 각각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 사업주의 자산인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 이러면 사업주의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사업주의 개발 사업이 아닌 특정의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위한 우리가 금융 기법입니다. 투자를 위한 금융 기법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사업주의 자산인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 기법 하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자, 프로젝트 사업주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금융 기법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해당 프로젝트의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하죠. 정답 4번이고 5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의 금융 효과 그리고 사업의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이고 단일 사업이면서 사업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소구 금융이 아니라 비소구 금융이죠. 위험 분산 이건 맞는데 비소구 금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독립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80번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으로서 이 신디케이트, PF, 니츠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부동산 신디케이트란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부동산 담보 대출 대신에 이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우리가 사업주가 사업주 명의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틀렸죠. 사업주가 사업주 명의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명의로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부동산 신디케이터는 부동산의 취득, 관리, 우리가 판매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수수료를 획득하고 무한 책임을 진다. 신디케이터는 개발업자니까 무한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 투자자 모집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사모방식, 자금을 우리가 모집을 할 때는 개별 모집인 사모방식과 우리는 공개 모집인 공모방식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공모 방식은 법적 규제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규제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성이 담보가 되며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우리가 비소급 금융 방식을 의미하겠죠. 자, 부동산 투자 신탁은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회사의 경영 능력으로 수익을 내서 이를 투자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일종의 뮤추얼 펀드를 말하죠.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81번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일명 막능 통장이라고 하죠. 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모든 종류의 주택, 즉 민영주택, 공공주택이죠. 모든 종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청약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영, 민영 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납입 방식은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며 1회당 적립금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5천 원 단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우리가 하나, 기업, 신한, 농협의 5개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또 우리가 관련해서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이제 여러분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 개편될 예정이죠. 주택 청약 예금, 청약 저축, 그리고 청약 부금 등이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하나로 통합될 예정에 있다 보니까 모든 은행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게 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7월 달에 바뀌게 되니까 요 3번 지문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바뀌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별 의미가 없다. 미성년자도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할 수 있고 1순위 요건을 갖추면 바로 청약할 수 있다. 여러분이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청약이 가능하죠. 바로 청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번 정답이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근본적으로 청약 저축 기능에 예부금의 기능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치된 일정한 금액은 분할 납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주의될 것은 주택 보유자도 어떻게 돼? 가입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우리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3번 지문은 여러분 7월 달에 개편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2번.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주택금융은 임차 가구의 자가주택 소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자, 여러분 전세 사는 사람에게 주택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자기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죠. 자, 전세는 비공식적인 수요자 금융. 자, 비공식적인 또는 비제도권. 여러분 비제도권 금융을 우리가 제도권을 우리는 공식적 금융이라고 합니다. 네? 제도권 금융을 공식적, 비제도권 금융을 비공식적 금융. 자, 이 비공식적 금융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건데 여기는 전세제도인 수요자 금융, 주택 선분양제도인 공급자 금융으로 나눠본데 전세 제도는 수요자 금융인데 무슨 금융? 비공식적인 거죠. 2번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주택금융은 무담보가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담보금융의 전형적인 형태죠. 3번 정답. 주택금융은 주택 소유를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주택금융의 대표적인 우리가 기금이 되겠죠. 자, 53번 이 주택금융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 잠재 수요자의 예수금, 청약저축과 국민주택 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요.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사업자는 물론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근로자나 서민에게도 대출을 우리가 해주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이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차입계약을 할 때 보증인 역할을 해줍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을 보증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차가 아니라 2차죠. 2차 저당시장에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죠.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이 2차 저당시장인데 2차 저당시장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84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죠. 국민주택기금의 용도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을 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장기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맞는 지문이에게 대한주택보증은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의 완공 보증해 주죠. 이 분양계약제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 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초과하면 안 되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주택 기금은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식으로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금융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기간, 만기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죠. 자, 부동산 이 개발 및 관리론에서 우리가 문제 한번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380페이지에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시 스프롤 형상이죠. 스프롤은 확산이죠. 도시 스프롤. 자, 스프롤은 도시가 확산되는 형상입니다. 자, 도시의 성장 개발이 우리가 무질서하죠. 자, 도시의 성장 개발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도시의 외곽부를 향하여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형상 맞습니다. 주로 도시 중심부와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니까 틀렸죠. 도시의 외곽부를 향하여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형상이죠. 2번 정답이고, 도시가 도시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기도 한다. 이 얘기죠. 스프롤의 유형이죠. 도시 스프롤 형상의 유형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도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공지를 남기면서 우리는 확산되는 형상. 이걸 여러분 3번 지문이 바로 개구리 뜀뛰기 개발이죠. 개구리 뜀뛰기 개발. 개구리 뜀뛰기 개발 형태가 나오고요. 자, 4번 스프롤 형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최유효 이용에 괴리될 수 있다. 맞고, 간선도를 따라서 확산이 전개되는 형상이 나타나죠. 자, 간선 도로를 따라서 스프롤이 전개되는 형상. 그리고 고밀도 우리는 연쇄 개발 방식, 저밀도 우리가 연쇄 개발 방식이 나타나죠. 스프롤의 우리가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 스프롤 형상에 있어서 지가의 수준은 표준적 수준 이하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표준적 수준 이하고, 이 스프롤 형상은 주거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도시 내부의 토지 이용 패턴으로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 전철과 같은 외곽 지역으로의 교통체계의 발달은 한계지를 더 외곽으로 연장시키게 되죠. 1번 맞고요. 중심 업무 지역 CBD인데 도시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중심 업무 지역에서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낮아집니다.
도시 중심지는 지가가 높으며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나 외곽으로 나아갈수록 지가는 급격히 낮아지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매우 떨어지면서 조방적 이용이 나타나겠죠. 자, 지가와 토지 이용의 집약도 사이, 여러분 지가가 상승하면은 집약도도 높고 집약도가 높으면 다시 지가도 상승하는 환류 피드백 원리가 적용되고 있고, 지가는 토지 이용 경쟁의 산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업종일수록 중심지에서 멀리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이 도시 및 중심지에서 우리가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겠죠. 자, 우리가 도시 내에서 우리가 A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B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C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인데, 각 지대 지불 곡선의 입찰 경쟁의 결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업종의 토지는 배분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A 산업, 여기까지는 B 산업, 여기까지는 C 산업에 배분되는데, 이게 바로 입찰 경쟁에 따르는 지대 곡선인데,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도심 중심지 가까이 입지하고,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도심 중심지로에서 멀리 입지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이용에 관련된 중요한 두 문제 하나 확인해 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 타당성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